박광렬이 몇 년생이냐면요. 1978년생이에요. 그러면은 저보다 11살 밑이라고 생각하면 한국 나이로 한 48살 정도 됐겠네요. 그런데 이 박광렬이라고 한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막 음험하고 처음부터 조폭이고 뭐 이렇게 뭐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조폭 형님들하고 어울려가지고 그 뭐 주먹개나 쎄고 그러면서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박광렬은 그랬던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며칠 전에 그 인천공항으로 압송되어 오는 거 보신 분들 많을 거고 그 다음에 머그샷 찍었습니다. 머그샷 찍어가지고 신상 공개까지 생년월일도 다 나왔어요. 1978년 9월 15일생이다. 그래가지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굉장히 험상 맞고 그 다음에 어떤 PD 보고 그 공항에 나와 있던 어떤 PD 보고 째려보면서 너는 남자도 아니여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데 박광렬이 찍힌 사진이 박광렬이라고 한 사람이 언론에 처음 나왔던 건 언제냐면은 2011년이었어요. 2011년 1월에 어떤 뭐 그 전문지 있지 않습니까? 식품 관련된 전문지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기사가 나오고 거기에 사진도 나왔는데 근데 그 사진은요. 그야말로 평범한 너무너무 착하게 생긴 그러한 젊은이였단 말이죠. 2011년이면은 몇 살입니까? 33살이었어요. 박광렬이 33살에 처음으로 기사에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은 기분이 좋아가지고 박광렬 씨가 그때 타이틀은 이사인데 대표였던 것 같아요. 뭐 대표이사는 그 실질적으로 오너였던 것 같은데 대표이사라고 한 타이틀을 쓰지 않고 그냥 박광렬 이사 이렇게 나왔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식품 관련된 전시회였는데 왜 기분이 좋았냐면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어떤 계약을 체결했냐면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 참치를 백화점에 납품하는 그것도 장기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 규모가 사이즈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한 달에 1억. 지금도 1억이라고 하면 한 달에 1억 매출이면 그러면 그 백화점으로만 1년에 12억 아니겠습니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2026년이 아니라 2011년도면 15년 전이에요. 15년 전에 월 1억짜리 그러니까 1년에 12억짜리 백화점 납품 계약을 짰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박광렬 이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지금 우리나라 참치, 이제 참치 전문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참치는 뭐 참치캔 같이 그런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뭐 옛날만 해도 뭐 지금 뭐 참치캔 동원 참치 사조 참치 해가지고 참치캔 따가지고 거기에다가 라면에다가 그냥 식은밥이랑 해가지고 김치랑 참치랑 막 그렇게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저도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참치캔 통조림 많이 먹었는데 박광렬 씨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 우리나라가 2011년이면 중진국 넘어서 이제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남자도 아니여. 그런 거 먹으면 뭘 먹어야 된다? 생참치를 만든다. 먹어야 된다. 우리나라 정도 되면 이제는 생참치를 먹어야 된다. 그래서 박광렬 씨가 한국에 생참치로 새로운 식탁 문화를 전파하겠습니다. 신문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웃어요. 웃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살도 얼굴이 반쪽이었던 것 같아. 그때 비하면은 막 이렇게 우락부락 험상 웃게 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수줍은 모습으로 이런 사진을 팍팍 띄워드려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안 돼가지고 박광렬의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 유벤타스라고 하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었느냐? 광주에 있었어요. 전라남도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 뭐 하는 회사냐면 수산물 특히 참치를 수입하고 유통하는 회사였어요. 여기 유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1월 달에 그 기사가 나오고 2011년에 3월에도 3월 16일자도 기사가 났는데 유벤타스가 뭘 한다? 생참치 해체 쇼를 한다.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제가 그걸 찾아봤더니 어디서 하느냐? 대전에 가면 세이브존이라고 있어요. 그 세이브존이 대전 법원 근처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대전에 재판하러 갔다가 뭐 부근에 이제 거기에 무슨 이마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세이브존도 어쨌든 대전에 있는 거 제가 기억해요. 그래가지고
세이브존 가서 제가 무슨 파카 하나 샀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 대전의 세이브존에서 뭘 했느냐? 생참치를 해체하는 생참치 해체 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식집 가면 그 주방장님 딱 나오셔가지고 이만한 칼 가지고 막 이렇게 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참치를 갖다가 막 이렇게 해체하는. 그런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그 진짜로 큰 참치 이만한 거를 백화점 뭐 식품관이나 그런 데 딱 놓고 진짜 생참치 해체하는 그런 쇼를 갖다가 2011년 3월 16일에 했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생참치 해체 쇼만 한 게 아니라 크라카, 코코넛 크랩 이런 것들도 선보였다라고 했는데 이 크라카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갑각류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코코넛 크랩은 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크랩이면 뭐 계란 뜻 아니겠습니까? 코코넛 계란 뜻이겠지. 그런데 이 그 유벤타스 박광렬 대표가 이렇게 그 들여왔던 크라카와 코코넛 크랩이 어디 산이냐? 필리핀 산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유벤타스는 유통회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디서 이런 수산물을 가지고 왔느냐? 필리핀에서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광렬은 그때 이미 2010년대 초반 그 전부터 필리핀과 이런저런 사업하면서 필리핀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젊은 사업가 박광렬이 30대 초반에 야 백화점에 이제 납품권 내가 딱 얻었어. 그럼 여기에서 한 달에 10%씩만 먹어도 이것만 가지고도 참치만 가지고도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 2011년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것저것 다른 사업까지 하면 야 나 금방 부자 되겠네. 이렇게 기분이가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박광렬이 어떤 일을 당하느냐? 사기를 당했대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눈앞이 캄캄해졌겠지. 그런데 사기당한 박광렬이 뭘 했느냐? 제가 봤을 때는 사기당한 박광렬이 사기를 친 것 같아요. 그 사기가 어떤 사기냐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IDS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게 어떤 회사냐면 이거 근사하네요. IDS 뭐의 약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에 영문이 쫙 들어가 있어. 그 다음 뒤에 홀딩스 그럴듯한 회사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이른바 폰지 사기를 했던 그런 회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사람들을 현혹했냐면 홍콩에 FX 마진 거래에 투자하겠다. 쉽게 말하면 외환, FX가 외환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외환 마진 거래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된다? 수익률이 괜찮다. 그래가지고 수익률이 진짜로 많이 나온다. 그러면서 그 나한테 돈을 맡기면 한 달에 이자로 얼마를 주느냐? 작게는 1%, 한 달 이자입니다. 연이자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12%예요. 야, 12%는 괜찮지. 요즘도 이제 지금은 이자가 조금 아마 이자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는 총재가 바뀔 것 같은데 신현송 씨라고 아마 지금은 그 금리를 계속 누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자 올라가고 그러면 또 아주 큰 파장이 있지 않을까? 오늘도 주가가 많이 빠졌던 것 같은데 그냥 출렁출렁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때에는 진짜 눈은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어쨌든 이 IDS 홀딩스라고 하는 회사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장장 5년을 사기를 쳤는데 어떤 식으로 그럴듯하게 사기를 쳤냐면은 홍콩의 FX 마진 거래에 투자하면 떼돈 번다.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한테 투자하면은 한 달에 1%부터 몇 %까지 주느냐? 10%까지 준다고 속인 거예요. 그러면은 한 달에 10%면은 1년이면 얼마입니까? 120%예요. 10달만 맡기면은 본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 내가 지금 뭐 여유 있는 돈이 얼마쯤 있나? 한 3천만 원 있나? 3천만 원도 받아줘요? 에이, 조금만 더 하지. 한 달에 5% 주는데 한 달에 10%도 주고. 아이고, 돈 놓고 돈 먹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돈 버는데. 아이고, 뭐 3천 가지고 그게 차겠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윳돈 3천만 원에다가 사람들한테 야, 이거 빌려가지고. 그 다음에 같이 투자하자 이것도 아닐 거예요 아마 혼자 먹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다 홀라당 다 날렸다.
이 회사가 얼마나 그 그럴듯하게 사기를 쳤냐면 일단 홍콩, FX, 홀딩스, 마진 이런 거 트레이드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12,000명이 속았대요. 12,000명이. 그래가지고 그 손해액이 얼마냐면 무려 1조 960억, 1조 1000억 가까운 돈을. 그러니까 1인당 1억 가까이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 속이 타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IDS 홀딩스고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 IDS 홀딩스 사기친 그 사기꾼이 누구냐면 김성훈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2의 조희팔이라고 불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성훈은 2017년에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나옵니까? 32년에 나오는 거지. 지금 26년이니까 한 5년 정도 더 살면 그러면 이제 김성훈이 나오겠지. 그러면 그 많은 돈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묻어놨겠지. 1조 1000억을 사기를 쳤는데 그중에 10%만 안 보이게 묻어놨어도 1000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1000억만 번다라고 해도 1500억 벌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연봉이 100억이었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신문 기사마다 조금씩 다르던데 박광렬도 이 IDS 홀딩스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뭐 권유하고 모집책 같은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IDS 홀딩스의 연루가 됐던 박광렬 한편으론 사기 피해자였는데 한편으론 사기 가해자가 됐던 거예요. 수사만 함께 막 쪼여와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튀어야지. 어디로 튑니까? 옛날에는요, 뭐 이런 이야기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 중국으로 튀었다가 거기서도 못 버티면 베트남으로 튀었다가 베트남에서 더 튀면 어디로 튀느냐? 캄보디아로 튀었다가 그러다가 막장으로 끝까지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 어딜 가느냐? 필리핀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박광렬은 처음부터 베트남도 아냐 캄보디아도 아냐 곧장 필리핀으로 튀었어요. 왜 필리핀으로 튀었습니까? 그 필리핀에서 수산물, 크라카, 코코넷 크랩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유통한 일을 했었으니까 마닐라에 갔다가 왔다 갔다 많이 했겠죠. 저도 마닐라는 딱 한 번 가봤었어요. 그때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그 저희 클라이언트 회사가 뭐 필리핀 관련해가지고 뱅킹 쪽 관련해가지고 무슨 시스템 관련해서 어떤 뭐 수주 같은 거 할 게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한번 동남아시아 투어를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제가 베트남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그리고 필리핀 이런 데를 딱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다음에 제 친한 친구가 또 필리핀 마닐라에서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해가지고 그 친구 덕에 이렇게 뭐 그 마닐라 시내도 한번 구경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이 필리핀이라고 하는 데가 마닐라만 해도 극과 극이더라고요. 어디지? 무슨 아주 신도시 같은 데는 강남 뺨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는 진짜 우리나라 70년대 뭐 그냥 80년대 그런 수준 아닌가? 어쨌든 박광렬이가 필리핀으로 도주를 해서 거기서 뭘 했느냐? 한국에 이제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어요. 수산물 수입 유통하는 유벤타스는 아마 폐업했을 거예요. 한국 돌아오면은 당신 IDS 홀딩스 관련된 공범이지 해가지고 잡혀갈 것 같고.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필리핀에 그 뼈를 묻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인터뷰한 걸 봤더니 이 박광렬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이 많아요. 어떻게 한이 많냐면 내가 유벤타스 운영하면서 아주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어떤 놈이 나한테 사기를 쳐서 이 한이 됐다. 대한민국 하면 한국 하면 한이 됐다. 그런데 뭐 자기는 사기 안 쳤나? 제가 봤을 때 자기도 사기 쳤던 것 같은데 어쨌든 박광렬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대한민국에 한이 맺힌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제2의 조국으로 필리핀을 택했다. 필리핀 가서 이 사람이 뭐 했냐면 카지노를 했어요. 카지노. 제가 그 최민식 나온 그 카지노 그걸 갖다가 재밌게 봤는데 물론 제가 드라마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주행하지는 못해요. 그럴 시간도 안 되고 또 넷플릭스 우리 집에 켜지지도 않나 뭐 잘 모르겠어요. 글로리도 제가 정주행해서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재밌게 봤다라고 한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해설하면서 딱딱 띄워주는 거 있잖아요. 뭐 쇼츠도 있고 뭐 뭣도 있고 그런 거 동영상 뭐 한 20분짜리 뭐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쭉 봤는데
글로리도 이제 그렇게 봤고 그다음에 카지노도 그렇게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카지노 재밌더라고요. 그다음에 마닐라 공항에 딱 내려 보니까 공항 근처에 어마어마하게 큰 호텔들이 있고 거기서 카지노가 있고 그러니까 그냥 카지노 하는 사람들은 도박하는 사람들은 굳이 시내까지 갈 필요도 없이 공항 근처에서 그냥 그 뭐 카지노 하다가 그 뭐지 카지노가 아니라 뭐죠 뭐 어쨌든 도박하다가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 한국 오고 뭐 그다음에 거기서 밥 먹고 뭐 심심하면 수영도 하고 뭐 수영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카지노 하니까 그 호구 형님 생각나네. 호구 형님 어떻게 되셨나 모르겠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카지노 사업을 쭉 했는데 정식 카지노 사업을 한 게 아니에요. 정식 카지노 사업을 한 게 아니고 뭘 했느냐? 불법 도박 알선을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식 호텔에서 이렇게 뭐 룰렛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하고 뭐 그런 거를 박광렬 같은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꼬여가지고 그냥 자기들만의 그 게임장 딱 만들어서 거기서 그 뭐 카지노를 도박을 하는데 그거는 필리핀 정부 입장에서도 불법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람 상대로 그런 걸 했겠죠.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박하는 것도 돈이 되지만 더 돈이 되는 건 뭐겠습니까? 이른바 꽁지라고 하는 카지노에도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최민식도 처음에 돈 빌려가지고 험상궂게 생긴 누구지 상구인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형님 돈 갚으셔야죠. 그러니까 뭐 최민식이 내가 안 갚을 줄 아냐 이 새끼야 뭐 이러면서 나를 갖다 뭘로 보긴 채무자로 봤겠지. 그런 일을 박광렬이 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IDS 홀딩스 연루된 사람이 3명이 필리핀으로 그 넘어온 거예요. 박광렬은 먼저 가서 그다음 필리핀을 먼저 잘 알고 있었으니까 어떤 기사를 보면 정확하지는 않던데 확인 제가 못했는데 박광렬 씨의 어떤 친척이 마찬가지로 IDS 홀딩스에 연루가 됐었는데 그 사람이 이 IDS 홀딩스 해가지고 돈을 한 150억 정도 벌었던 이 3사람을 필리핀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박광렬하고 연결시켜줬다는 그런 기사도 그 제가 봤는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3명이 필리핀으로 톡겼어요. IDS 홀딩스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를 그 IDS 홀딩스에서 사기를 쳤냐면은 138억 뭐 이 정도 나온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150억 어쨌든 100억 넘는 한 150억 가까운 돈을 이렇게 피해자들 등을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필리핀으로 도망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숨었느냐 그 박광렬 집에 그 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박광렬이 어떻게 했느냐? 그 뭐 성이 뭐 맹씨도 있었고 뭐 김씨도 있었고 뭐 성도 있었는데 제가 성까지는 그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박광렬이 요구한 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밥값 이런 거 안 받는다. 뭘 받느냐? 카지노에 투자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카지노 투자하면은 내가 어떤 뭐 큰 돈을 이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7억 2천만 원을 그 카지노에다가 데포짓을 했는데 이 7억 2천만 원을 뽑아서 쓸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었느냐? 박광렬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3명이 남자가 2명, 여자가 1명이었어요. 이남 일녀 하니까 좀 그러네. 어쨌든 남자가 2명, 여자가 1명이었는데 이 3사람이 7억 2천만 원을 박광렬한테 맡긴 거예요. 준 게 아니에요.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박광렬은 이 돈 가지고 카지노 사업에 투자를 한다 해가지고 카지노에 디파짓을 해놨는데 그런데 그 필리핀 그 카지노 문서를 딱 보니까 이 7억 2천만 원을 뭐 몇 페소가 되겠죠. 이 7억 2천만 원을 위드드로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만 있었다? 박광렬에게만 있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 필리핀으로 도주한 3명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나 잘못하면 깜빵 가겠다 싶어가지고 필리핀으로 급하게 왔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있었던 데는 마닐라가 아니었어요. 마닐라가 아니고 어디에 있었냐면
바콜로드라고 하는 그 지방에 있었는데 이 바콜로드는 마닐라하고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 사탕수수가 많이 난대요. 그래서 바콜로드 하면은 사탕수수의 수도 이렇게 그 불려지는 그 지방에 그 누구야 박광렬하고 아마 이랬겠죠. 마닐라 있으면 잡혀갈 수도 있고 사람들 눈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야 돼. 거기가 어디다? 바콜로드다. 그 다음에 그 바콜로드에 가면 박광렬이가 잘 보호해 줄 거다. 그다음 바콜로드에도 뭐 카지노가 있었나 보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급한 마음으로 딱 왔어.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안정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돈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박광렬 씨 우리가 7억 2천만 원 당신한테 줬잖아. 준 게 아니잖아. 같이 그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는 걸로 해가지고 수익이 나면 배분하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진짜로 수익이 났대요. 진짜로 수익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딱 보니까 옆에서 눈치를 보니까 수익이 난 것 같단 말이야. 돈이라고 하는 건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뭐 다다익선이지. 그러면서 수익금 언제 줄 거야? 그다음 원금 언제 줄 거야? 이러면서 이 세 사람하고 박광렬하고 사이에 갈등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박광렬이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뭐야 건져주니까 뭐 보따리 찾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세 명이 가지고 있었던 돈이 7억 2천만 원이 아니라 제가 적어놓은 거에 따르면은 이 세 사람이 138억을 편취했다고 그랬으니까 이 138억도 아마 거기 바콜로드까지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래. 근데 이 138억이 어디로 갔는지는 지금도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138억이 탐이나 근데 그것도 모르고 7억 2천만 원 그냥 나 주고 이거 당신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해도 내가 탐이 나가지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은데 이 세 사람이 7억 2천만 원 빨리 그 원금도 돌려주고 수익금도 배분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그 다그치니까 박광렬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심을 한 거예요. 어떻게 결심을 했느냐? 보내자. 그래가지고 누구를 부르냐면 서울에서 김춘수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같이 5명이서 박광렬하고 피해자 3명하고 김춘수하고 5명이서 며칠 동안 한 집에 있었어요. 한 집에 있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16년 10월 11일이었어요. 새벽에 아마 그 세 사람, 피해자 3사람을 총으로 이렇게 막 협박하면서 차에 태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콜로드가 뭐가 유명하다고 그랬습니까? 사탕수수가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탕수수 밭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김춘수가 죽이려고 했대요. 김춘수가 목을 갖다가 졸랐는데 목 조르고 하니까 잘 안 죽었나 봐. 그 다음에 뭐 반항하고 막 그러니까 박광렬이 어떻게 했느냐. 그 총으로 머리에다가 직접 이렇게 대고 총을 쏴버렸대요. 머리에다가 직접 총을 쏴버렸대요. 그럼 이거는 김춘수의 이야기예요. 박광렬은 뭐 그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춘수는 잡혔어요. 한국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범행이 있고 난 다음에 김춘수는 한국에 돌아왔는데 그 시신을 원래는 삽을 들고 그 사탕수수 밭에다가 그 매장을 하려고 했는데 새벽에 갔는데 해가 이렇게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랬는지 잘못하다가 들킬지 모르겠다 해서 그랬는지 시신을 한 절반 정도만 그렇게 처리하고 그리고 그냥 돌아왔는데 그거를 금방 누가 발견했냐면 사탕수수밭에 일하러 간 농부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에 파견 나간 한국 경찰 해가지고 막 탐지해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10월 11일에 범행이 있었는데 그런데 11월 17일에 박광렬이 잡혀요. 처음에는 10월 11일에 그 범행이 있은 다음에 며칠 뒤에 한국 경찰하고 박광렬하고 면담을 했어요. 뭐 나는 뭐 증거 있으면 되라. 난 몰라. 뭐 그 사람들이 마닐라 간다라고 해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태워다 주고 뭐 그들이 뭐 마닐라 갔겠지 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말이 잘못된 게 그 피해자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냐? 잠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잠옷 입고 있는 사람이 마닐라 간다라고 한 게 그게 말이 되겠는가? 그러니까 이상하다 해가지고 박광렬 씨 다시 한번 좀 이야기 좀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박광렬이 어떻게 됐느냐? 아차 내가 실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지 7억 2천만 원 카지노에 디파짓 했던 거 다 뽑아가지고 그 토낀 거예요.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필리핀이라고 한 나라가 큰 나라 아니겠습니까? 거기 섬도 많고요. 숨으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랬는데 이 그 박광렬이 어떻게 체포가 됐냐면은 한 달 6일 만인 11월 17일에 마닐라에서 체포됐어요. 어떻게 체포가 됐냐면 여자랑 같이 다녔어. 어떤 여자냐? 한국 여자가 아니고 필리핀 여자랑 같이 다녔는데 이 필리핀 여자가 뭘 갖다가 하냐면 이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중독이 돼 있던 거예요. 어떤 중독? SNS 중독.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SNS에다가 자랑하면서 이걸 막 올린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오빠가 나 맛있는 거 뭐 사줬다. 오늘 우리는 어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글까지 올리진 않았겠지. 사진을 잔뜩 올렸는데 그 사진이 결정적인 증거가 돼가지고 단서가 돼가지고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큰 콘도 뭐 한 2,000세대 정도 되는 그 콘도에 박광렬이 자기 필리핀 여자랑 숨어 살고 있었던 것을 필리핀 경찰이 덮쳐가지고 체포한 게 11월 17일이었어요. 그런데 필리핀이 얼마나 허술한 나라냐면요. 박광렬이 4개월도 안 돼가지고 탈옥을 해요. 어떻게 탈옥하냐면은 그 필리핀 이민국에 외국인 보호소가 있는데 그 외국인 보호소에 그 천장을 갖다가 뚫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는데 3개월 만에 이제 잡혔어요. 뭐 도망가도 어쨌든 필리핀 경찰도 뭐 누가 잡아줬는지 잡은 거예요. 근데 이미 2017년 6월에 검거가 됐을 때 탈옥하고 검거가 됐을 때 그때 박광렬이 뭘 소지하고 있었냐면 다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거돼가지고 어쨌든 뭐 깜빵에 이렇게 쭉 오래 있고 뭐 재판도 받고 뭐 그랬겠죠. 그랬는데 2019년 10월에 2차로 또 그 탈옥을 해요. 그러니까 검거된 지 2년 만에 박광렬이 또 탈옥을 하는데 어떻게 탈옥하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재판받으러 필리핀 법원에 갔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도관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같이 밥 먹읍시다.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그래가지고 같이 밥을 먹으러 간 거예요. 박광렬이 재판 갔다가 온 거예요. 우리로 치면 저기 의왕교도소에 있다가 중앙지방법원으로 재판 받았다가 그러면 곧장 다시 교도소로 가야 되지 않나? 뭐 교도소엔 밥을 안 주나? 그런데 저기 과천쯤 가가지고 정혁진 교도관님 밥이나 한번 먹읍시다. 내가 밥 살게 해가지고 박광렬이랑 교도관이랑 법원 다녀오다가 식당에 들렀는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은 박광렬이 교도관한테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해가지고 화장실 간 다음에 화장실에 그 창문을 깨고 나가가지고 도망을 친 거예요. 박광렬이. 이쯤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박광렬하고 간수하고 짠 거 아닌가? 그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옛날에 우리나라도 쭉 이렇게 뭐 옛날 소설책 같은 거 읽어보면 1960년대 이럴 때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죄수들이 그 수감자들이 저기 뭐 이렇게 그 교도소로 옮긴다든지 아니면 뭐 재판받으러 갔다 온다든지 그럴 때 밥 먹으러 갔다 뭐 그런 그 내용이 나와요. 1960년대에 제가 그런 소설을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필리핀은 아직도 그렇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2019년 10월 16일에 탈옥을 했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됐느냐? 2020년 10월 28일에 이제 검거가 돼요. 한 1년 정도 이제 탈옥을 갖다가 했다는 이야기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사이에 그 박광렬이 마약 관련해 가지고 마약 유통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광렬이 원래 유통 쪽에는 밝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어떤 유통? 수산물 유통. 수산물이 마약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박광렬에게
그 마약 유통을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3대 마약왕 중에 하나인 사라김 김형렬이에요. 사라김이라고 하는 것은 텔레그램의 닉네임인데 이 김형렬은 어떤 사람이냐면 새로운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시키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텔레그램으로 그 해외에 있는 마약을 한국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김형렬 사라김이었는데, 그런데 이 김형렬하고 그 박왕렬하고 필리핀 교도소에서 2020년 10월 28일에 그 다시 검거가 됐는데 박왕렬이, 그런데 그때쯤 해가지고 사라킴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52세니까 그러니까 74년생쯤 되는 것 같아요. 2018년 10월에 베트남으로 출국해서 그때부터 이제 마약 관련된 그 비즈니스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마약 관련된 범죄에 그 연루가 돼가지고 2019년 4월부터 한국으로 마약을 밀반이 파는 일을 쭉 해왔었던 사람이 그 김형렬인데 2020년 10월 28일에 박왕렬이 다시 그 검거가 된 이후에 이때 그 사라김은 베트남에 있다가 아마 필리핀으로 왔다가 필리핀에서 검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박왕렬하고 그 사라킴하고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박왕렬한테 사라킴이 뭘 전수하느냐? 텔레그램으로 해외에 있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마약을 한국으로 보내는 수법을 전수했다. 이런 이야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박왕렬은 2022년 4월에 이 그 대법원까지 가서 필리핀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살인죄 등으로 형을 갖다가 받는데 3명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형량이 얼마가 나왔냐면 단기 52년, 장기 60년. 그러니까 맥시멈 60년까지 깜빵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는데, 그런데 그 박왕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교도소는 어떤 데냐면 뉴 빌리비드 교도소였다가 제가 또 최근에 그 뭐 어제인가 나온 기사를 다시 봤더니 이 뉴 빌리비드 교도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옮겼는데 그 교도소는 마닐라에 있는 게 아니라 마닐라에서 한 100km인가 뭐 몇 킬로 떨어져 있는 데인데, 그런데 교도소가요 4,900만 평이래요. 이 4,900만 평이면 평택의 미군 기지가 440만 평이거든요. 평택 미군 기지의 10배가 되는 10배도 더 큰 교도소가 사이즈가 그렇대요. 그러면서 그 4,900만 평이면 서울시의 4분의 1 정도가 되는 게 그게 교도소예요. 그게 무슨 교도소야. 그러니까 거의 서울 시내의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에서 그 교도소 안에서는 박왕렬이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에어컨도 나오고 뭐 테니스도 치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도 들어오고 뭐 별별 짓을 다 해도 핸드폰 가지고 텔레그램으로 그 뭐 마약 뭐 이렇게 범행 지시하고 이런 게 가능한 교도소에 그런 데서 60년 살아라. 60년도 살겠네 진짜로. 맛있는 것도 다 먹고. 근데 조금 깝깝하긴 하겠다.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그래도 서울의 4분의 1이 뭐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서울이 이렇게 해서 한강 있고 하면 동서남북 하면은 강남 뭐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다 합쳐도 이거보다 작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감옥 내에서 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언제부터? 2019년에 탈옥해가지고 2020년에 검거가 됐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감옥 내에서 호화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박왕렬이 실수를 했어요. 어떤 실수를 갖다가 했냐면은 JTBC에서 인터뷰를 하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JTBC에서 인터뷰한 게 2023년 10월이에요. 그러면 박왕렬이 검거가 된 건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2020년 10월에 검거가 돼서 그때부터 뭐 뉴 빌리비든지 어딘지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의왕교도소 뭐 그다음에 무슨 교도소 뭐 청주교도소 뭐 안동교도소 이런 데 생각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냥 하나의 마을이야. 마을인데 그냥 떠나지만 마음만 먹으면 마닐라 가서 카지노도 하겠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깜빵 생활, 깜빵도 아니지 이 정도 뭐 교도소 생활을 그 억류 생활을 3년 정도 하니까 박광렬이 좀 긴장이 풀어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박광렬한테 누가 그 접근을 했냐면 기자하고 PD가 접근을 했는데 그 중에 적극적으로 접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JTBC의 PD 김최광일이라고 하는 PD가 그 박광렬한테 가가지고 인터뷰를 딴 거예요. 인터뷰를 땄는데 박광렬 이빨에다가 뭐 이상한 뭐 이렇게 은빛 나는 건가 뭔가 이렇게 뭐 옛날에 무슨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빨이 고기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뭐 그런 것도 끼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옥중 인터뷰를 2023년 10월에 했어요.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뭐 힘들지 않으세요? 그러면 뭐 힘들죠. 뭐 근데 힘들어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특히 그 피해자 있지 않습니까? 피살된 그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완전히 열받고 그런 게 이제 그 방송에 나왔었는데 JTBC에. 그런데 거기서 뭐가 밝혀졌냐면 박광렬이 필리핀 교도소에 있지만 마음대로 스마트폰이나 통신이 자유로워가지고 국내에 마약을 유통시키는 그 일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때 밝혀진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아주 평안한 이야기하고 뭐 낄낄낄 웃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그 방송에 쫙 나가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공분을 갖다가 했었죠. 그런데 박광렬도 화가 났어. 왜 박광렬이 화가 났냐면 3년 전에 화가 난 거예요. 3년 전에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냐면 그 JTBC의 최광을 PD가 인터뷰하자 해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 찍으면서도 박광렬이 아차하는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보도하지 마. 내가 찍어는 줬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 보도하면 나한테 좋을 거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최 PD 이거 보도하지 마. 보도하면 어떻게 할 거다? 나 진짜 화 날 거야. 그러니까 보도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JTBC에 방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뉴스타파인가 뭐 어딘가 여러 방송에서 그걸 따가지고 막 이게 또 확산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 박광렬이가 확 열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분명히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를 이용하고 불법 촬영까지 해서 편집하고 뉴스로 보도까지 해? 최 PD 쏴 죽이겠다. 내가 한두 번 내가 뭐 그런 뭐 경험이 없는 줄 알아? 당신도 쏴 죽이겠다. 이렇게까지 필리핀에서 협박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광렬이가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고 한국에 들어올 생각도 없었겠죠. 근데 어쨌든 열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3년 지났으니까 싹 그 스며들었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